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2월 5일입니다. 그저께 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급체를 했어요. 급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토요일, 일요일쯤인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이제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춥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찬 음식을 급하게 먹었는지,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됐네요. 저는 열이 날까봐 혹시 이 신종 변종 바이러스 혹시 노출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접촉할 부위가 없으니까요. 여기 일산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확진자가 다녀간 곳하고 동선이 전혀 다르니까,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가벼운 급체면은 하루면 했는데 요새는 3일 걸리니까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겠죠.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새 제 첫 번째 직장이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더 많겠지만, 서울대병원과 에세브란스는 애초에 초기에 이제 그 병원들은 식민지 시대 때, 물론 그 이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시대 때 주로 일본인 의사들이 주로 진료를 했겠죠. 그 중에 이제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여러 가지 잡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조선인들이었고, 물론 조선인 의사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이제 일본인 의사, 조선인 잡일하는, 간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료기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서울대병원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의료기사들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그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이제 실종에 일을 했던 사람들, 일본 의사들이 떠나니까 갑작스럽게 그 일을 맡게 돼 갖고 의사는 못 돼도 의료기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병원하고 세브란스는 의료기사, 말하자면 임상병리사 같은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물리치료사는 모르겠지만 임상병리사는 자체 교육을 해서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정도였었어요. 그게 90년대까지 있었고 한 몇십 년 된 거죠.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정에서 공부하고 수습받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 첫 직장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균 감염, 바이러스 진단, 그리고 혈액 검사, 객담, 가래 검사, 이런 것들, 결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그런 거 하는 임상검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러스 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의료 관련 지식도 조금은 있죠.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도 그렇고, 또, 사실 상당히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은 원내 감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원내 감염 부분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데가 병원이었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이제 간호사 노조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전수조사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 산업재해율이 워낙 높다고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고 조사 자체를 안 하니까. 대신 원내 감염을 의심받았지만은 다른 병원으로 죽으니까
원내 감염에 의해서 죽었다고는 할 수 없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말하자면은. 당시에도 이 감염병 관리라든가 특히 이제 어떤 뭐 이게 전염병만이 아니라 전염병은 감염병의 그 하위 범주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은 그때도 했어요. 그게 벌써 뭐 1993, 4, 5, 6, 7년도니까 벌써 몇 년도예요? 25년 전 일이죠. 그렇죠. 25년 됐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2000년 초반, 그때 사스, 메르스 막 터지잖아요. 오히려 삼성병원 같은 데서 원내 감염돼 갖고 막 오히려 그 메르스 환자들을 전파시키는 역할까지 했던 그런 거죠. 즉, 우리나라는 시스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즉, 그러니까 이 감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알지만은 그것을 시스템에 적용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못한 거죠. 의사들은 똑똑한데. 그리고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은 그 의사들이 똑똑하고 병원들이 돈을 버는 만큼 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전염병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두들겨 잡느냐. 만의 문제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를 두들겨 잡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바이러스 갖다 놓고 그거 뭐 이 약이 들까 저 약이 들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과는 더 다른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방역을 하고 그리고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추적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퍼지지 않게 하고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지 바이러스 학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크게 두 부분이라는 건데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것도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즉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세균 같은데 즉 그냥 선생님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감염병이죠. 그거에 대한 연구 자체도 우리는 임상 의사들이 주지만은 연구 의사들은 실제로 대우를 못 받거나 뭐 아주 제한돼 있거나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펀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미약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어떤 특별한 형태의 연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되면서 그 성과가 나려고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그것이 확장되지 못했던 상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에 대한 감염병 전염병 자체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서구에 떨어지는 상태이고 그것과 아울러 갖고 시스템의 문제, 방역 시스템. 즉 우리가 전염병의 방지, 방역 시스템에 대한 기본 개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도 메르스 사태, 사스 사태 터지면서 겨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정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후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한국이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그건 알고 있지만은 이 감염병 전염병 부분에서는 선진국으로 가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중국보단 낫죠. 어떤 사람은 중국이 더 낫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이러스 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거고 바이러스 연구와 방역 시스템을 혼동하는 거죠.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건데 어쨌든 상당히 요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고 이전에 또 메르스라든가 사스를 겪으면서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사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 제 친구가 원내 감염 때문에 결핵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만큼 서울대병원도 개판이었죠. 검사원이 결핵 걸려서 원내 감염돼서 죽을 정도면 얼마나 개판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때는 삼성병원도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뭐 잘 돼 있다고 하겠죠. 뭐 저는 알 길이 없는 거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아직도 원내 감염 문제는 16번 환자, 이번 확진자도 원내 감염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시스템의 안전이라는 거죠. 범죄를 다루는 사람한테도 이 영역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감염병을 다루는 사람한테도 사회 안전과 영향이 됩니다. 이건 사회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중국으로부터 온 이 신종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 타격부터 시작해서 경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부터 시작해서 사회 환경의 타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한 몇백억 정도의 바이러스 연구, 그 다음에 검역 시스템, 그 감염병 관리 시스템 정도 한 1,000억 안쪽으로 들여갖고 시스템을 육성해 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감당하지 못할 이 손해가 뭐 몇 조? 최소한 몇 조가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대형마트들 영업 못해요. 시장도 사람 나가지도 않아요. 영화관에 나가지도 않아요. 어느 뭐 출근도 지금 뭐 격리되면 완전히 뭐 못해요. 사람들 심리적인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범죄에서도 제발 소는 잃더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근데 항상 문제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다. 그나마 범죄는 뭐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고치지 않는 거고, 그래도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라는 게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 CDC 시스템 만들고, 또 국제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만들고, 그래서 KCDC가 만들어졌고. 근데 보세요. 아직도 헤매고 있죠? 허둥지둥. 그나마 바이러스 진단 키트 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늦죠. 이 공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단언컨대 이 사태 있기 전에 메르스 끝난 다음에라도 한 1,000억 정도만 들어갔고, 바이러스 연구 시스템에 대한 우리 많은 이 역학조사원 확충, 그리고 검역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정교화하는 거, 이런 거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반 이하일걸요? 피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가한 말이죠. 이제는 뭐 앞뒤 볼 거 없이 지금 뭐 막아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어요. 경제하지만 이런 거 한 방 터지면요. 이런 거 한 방 터지면은 경제 성장률 추경해갖고 차를 조금 올려놓은 거 한 방에 톡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스템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반의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었어요. 왜? 저는 우리나라의 원내 감염이라든가 감염병이 얼마나 취약한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 일해봤고, 그걸 쭉 지켜봐왔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우왕좌왕과 그리고 지금의 문제점들을 다시 역사에 기록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전문가를 육성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제 전염병 사태가 올 거예요.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속보가 난 게 뭔지 아세요? 신종 코로나 2명이 확진돼서 지금 18명이에요. 시작일 수도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 바랍니다. 자, 이 와중에 참 사기꾼들은 대단하죠. 사기꾼 놈들은 이 와중에 마스크 갖고 사기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기꾼 놈들은요, 이렇게
이게 세상의 흐름을 보고 요번에 뭘로 돈 벌까 생각하다가 마스크 품귀 그럼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매점 매석을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의 인터넷 가짜 공매도를 하고 아주 난장도 아니죠. 사기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어렵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여기 요즘 JTBC의 김웅 검사내전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김웅이라는 사람이 그걸 원래 썼다고 하네요. 검사내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모 당에 이제 지금 입당을 했다고 해서 자기는 사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래요. 세상에 사기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기꾼을 잡는 전문가는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계속 변종이 나타나요.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입당할 때 떠든 그거 이제 입당할 변호로 떠들고 있는데 웃겨갖고 그래 검사들이 다 그렇지 뭐 어쨌든 다 정치하려고 제발 이제 다 검사들 다 정치를 하게 싹 다 갔으면 좋겠어요. 싹 다 가고 이제 진짜 수사할 사람들만 아니 이제 검사의 역할을 할 진짜 검사들만 검찰청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짜들 정치 검사들은 다 지금 나와서 다 헤쳐먹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어쨌든 그건 또 딴 얘기고 그게 아니라 마스크 사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번에 마스크로 돈 벌 것 같으면 마스크로 사기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 전담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럼 이런 거죠. 요번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돼서 마스크가 좀 많이 할 것 같다고 하면 이 사기 전담 조직에서는 사기 전담 대응 조직 같은 데서는 마스크에 대한 사기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걸 미리 경보를 발령하고 그걸 통해서 머징을 할 때 인터넷 감시를 통해서 미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제로 대응하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못합니까? 미국의 ATF나 DEI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하는 놈들 소위 검찰 잘났다고 하는 검찰놈들이나 경찰놈들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거까지 합니까? 이미 터진 다음에 잡으면 되지. 잡지도 못하면서 등신들이 잡지도 못하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죠. 보이스피싱 어제 PD 수첩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외국에 있는 조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얘기. 제 팟캐스트나 제 유튜브만 들었어도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PD 수첩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 그 수개놈이 그거예요. 삐끼에 삐끼. 소위 말하는 술집 삐끼였다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보이스피싱으로 특화해서 조직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40억씩 돈을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전에 다른 놈들이 이미 다른 조폭들이 했던 거를 이제 얘가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폭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보다는 이놈을 분명히 한국에서 잡을 수 있었고 중국에서 잡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관예우 해갖고 판사가 풀어줘 버렸네. 정관예우 이 가능성이 높죠. 비싼 변호사 쓰니까 구속적부심 내에서 풀어줘 버렸네. 그리고 바로 도망갔었어요. 중국 공안에서 잡았는데 바로 또 풀어줬어요. 도망갔어요. 왜? 중국도 약치면 돼요. 소위 말하는 공산당 간부라든가 공안에 있는 애들 돈 바르면은 우리보다 더 쉽죠. 우리나라도 판사들이 이거 비싼 변호사 로펌 있는 애들 치면은 당연히 사기꾼인데 그걸 굳이 구속할 필요 있느냐? 도망가 없었어요.
그럼 구속을 풀어준 판사는 무슨 처벌을 받죠? 처벌 안 받습니다. 지가 그냥 하는 거니까. 보이스피싱이 벌써 이런 조직형 보이스피싱은 오래됐습니다. 벌써 최소한 6, 7년, 10년 전까지도 되고요. 기존에 그 소위 물장사하는 조폭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기존에 물장사하는 조폭들보다는 이런 흔히 말하는 신흥, 몸이 가벼운 애들. 그러니까 대충 정보는 알고 굳이 조직폭력배로서 이게 어떤 감시를 받지 않는, 그리고 이 점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애들. 특히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삐끼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애들도 많고, 이경백이처럼 강남 놈사랑 형제 이병객이 삐끼가 그런 걸 했던 것처럼 경찰이나 이런 요로에 아는 애들도 있으면서 보호해줄 돈, 약칠 수 있는 통로를 아는 애들. 그러면서도 조직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애들. 쉽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몇몇 애들을 조직해 갖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어떤 집을 사서 약을 먹여서, 다른 뭐 공안들 약을 먹여서, 그러니까 돈을 발라갖고 거기서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을 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책, 뭐 입금책 다 뭐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는 거 가능하죠. 뭐 걔가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최소한 뭐 수십 명 이상이 될 거니까. 문제는 분명히 그런 게 있고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담 조직이 없느냐. 그죠? 그냥 서울지방진흥범죄수사대에서 추적하는 거 몇 놈들, 그것도 이제 판사나 풀어주고 아주 난리 부르스 추는 정도의,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적인, 전문적인 사기 전담, 특히 보이스피싱 자기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 전 재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불쌍한 서민들 돈 1,000만 원 이렇게 뜯어내고, 기가 막히죠? 검사가 보낸 그 공문도 위조하고, 그리고 그럼 그걸 당하는 피해자들이 다 그렇게 서민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당하고 경찰도 당합니다. 변호사도 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꾼들은요, 대상을 무차별합니다. 대상의 제한도 없고요. 피해자는 또 대상의 제한도 없습니다. 어제 PD수첩 보면서 놀라셨을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전문적인 사기를 대응하고, 더 큰 문제는 이걸 대응을 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끔.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 환수청 선제적으로, 그리고 조직범죄, 이 사기 조직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은 못합니다. 쟤네들은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걔네들이 그거 해봤자 뭐. 돈은 이미 다 날아갔고, 사기꾼 놈들 몇 잡아봤자 피레미 잡는 거고, 기껏해야 수개는 다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못 잡으면 죽여버려야죠. 이스라엘 애들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송환 못하면은 바로 죽여버려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놈들을 왜 살려둡니까? 죽여야지. 어제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김지윤의 이브닝 쇼를 생방을 다녀왔어요. 원래 이 코로나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오라 그래가서 갔는데 어제 아이템은 저거였어요. 6호 처분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MBC의 스포트라이트.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여러 건들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네, 그 쓰레기 같은 공중파 다른 프로그램들, 뭐, 이런 데에서 하는 소위 자칭 탐사 보도라고, 사건 탐사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헛질하는 것보다 훨씬 그 MBC가 하는 PD 수첩이나 스트레스 지금 역할이 사실은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 당연히 해야 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무슨 사건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살레지오 시설이 있는데 이게 6호 시설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1호부터 10호라고 해서 8, 9, 10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년원에 보내는 거고 1호는 이제 가정이고 가정이나 아니면 가정 같은 데 위탁하는 거고 2, 3은 수강명령 봉사 4, 5는 보호관찰 장기 단기.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처벌 안 받고 집에서 같이 이제 보호관찰인데 전화 받고 잘 지내나 이렇게 보는 거고 8호부터는 이제 소년원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7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7호는 치료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아주 제한적이고 그건 케이스도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제가 대산 소년원인가 대신 소년원 거기니까 그건 뭐 사실 문제는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게 2017년 기준으로 33,000명인데 1호 처분이 17,000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이고 4% 정도가 6호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8호부터 10호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죠. 소년원에 보니까 그걸 가주 강력범들이니까. 그러면은 6호는 이런 겁니다. 경미한데 그냥 보내기는 애매하고 그건 또 왜냐하면 이것이 집의 환경이 안 좋아서 집에 아버지가 주정뱅이고 집에 시설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낸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리는 하지 않는데 종교시설에서 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의해서 종교 거기에 대표적인 게 신부가 이제 거기에 대표 원장이고 이런 건 그 절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기 주지가 이렇게 대표 원장이고 이런 지도교사를 두고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운영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면 미국 보스턴 대주교의 아동학대, 성추행 같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는 그 6호 처분 시설을 관리해주는 주무부처가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건데 법무부 관련된 부서가 있느냐? 법무부도 우리는 아니래. 보건복지부도 우리는 아니래요. 예산은 주지 않아요. 예산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래. 그럼 어디 가나?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본대. 가는데 관리를 안 한대요. 무슨 관리를 하느냐? 밥 잘 주느냐? 예산 잘 쓰느냐 정도지 구체적으로 그 교사가 무슨 말을 하고 이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근데 거기서 신부라고 하는 지도 원장이라는 사람은 모른 척하는 거라. 물론 모른 척하는 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를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거기 제보자들의 얘기인데 어쨌든 몰랐다고 쳐. 그 종교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그 밑에서 아이들을 하나 더 받는 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그냥 어떤 수용소 같은데 하나의 어떤 방에다가 2층 침대 몇 개 놓고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급을 붙이는 거예요. 왕초 같은 애들이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걔들이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그냥 군대식으로 깜빵의 어떤 조직폭력식으로 촥 해낸 거예요. 제일 쉽죠. 왜? 관리가 쉽잖아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게 만들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즉 종교의 힘으로 빌려갖고 아이 하나라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교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려고 하면 전문적인 교사들이 몇 명, 1인당 몇 명 붙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돈 쓰기는 싫고 돈을 전문가를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의미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10명을 받았는데 교사를 5명을 쓰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지들 돈 쓰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 하나 쓰고 거기 있는 아이들 몇십 명 하면 그냥 대충 돌아보고 생활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점호 같은 거 취하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선후배 수직으로 하면 이런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게 지금 이거죠. 지도교사가 남자아이들 성적 학대 소위 말하는 강간을 했다 유사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이부를 말하기 참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남자아이들이니까 거기 나와서도 말 못해요. 자존감 부끄러워서 피해 당했다는 사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 지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10개가 있는데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1000에서 1200명까지 됩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요? 모릅니다. 전수조사를 한 적도 없어요. 살레지오만 50명 중에 30명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 개인 교사의 일탈일까요? 그 대표 원장, 그 최모하는 신부는 사과는 하겠지만 그 개인의 일탈이다. 경찰 수사 중이다. 나머지 시설들은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으니까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대동소이하다. 그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왜? 만약에 거기서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여자아이들이어갖고 강간당해서 임신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바로 뭔가 해바라기 센터라도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병원에. 이거는 그냥 남자아이들 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은폐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소위 이 공중파 큰 언론들이라든가 작은 언론들도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이런 종교보호시설 같은 데에서는 겁을 내요. 카톨릭 종교시설이면서 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카톨릭 얼마나 셉니까? 그냥 일반적인 무슨 뭐 그런 데 같으면은 쉽게 언론에서 달려들겠죠. 근데 특히 종교의 외피를 쓴 그것도 그냥 사이비 쪽이 붙는 어떤 작은 데가 아니라 큰 막강한 이런 힘을 가진 뭐 조계종이나 가톨릭이나 개신교 이런 데는 언론들이 겁을 내요. 언론들이 겁을 내는데 경찰은 겁을 안 내겠습니까? 검찰은 겁을 안 내겠습니까? 오히려 검찰과 경찰은 같이 짜응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적지 않게.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시는 이 언론 검색을 해 보시면 살레지오 뭐 아니면 카톨릭 시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언론 한두 군데서 다루다가 말아요, 그냥. 그거 희한하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냥 도가니잖아요. 영화 도가니 일 아닙니까? 근데 유야무야 돼버려요. 뭐지 이건? 이건 분명히 MBC 스트레이트가 진짜 용기를 낸 거라고 봐요. 알려진 어떤 악보다 숨겨진 거악들 이거를 깊이 파는 것이 사실은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보는데 베껴쓰기 바쁘고 발라주기 바쁜 우리 언론들이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사건도 만들어내시는 우리 언론인들께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하는 자칭 그런 놈들도 그렇게 사건도 만들어오고 기본적인 팩트도 왜곡해서 지들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 환경에서 결국은 힘없는 천명? 근데 계속 힘없고 표가 안 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하는 그런 존재들.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회 환경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잠시 잠깐 일탈의 길로 들어섰다가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죠. 그 버려진 아이들을 종교라는 외피를 쓰고 그 아이들을 착취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살레지오에서의 성적 학대에 대한 폭로를 보면서 우리 언론이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의 수사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 가야 될 길, 그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요 얘기는 한 일주일이면 사그라질 겁니다. 뭐 지금도 사그라져. 아무도 다루지 않잖아. 이제 코로나로 다 다루지. 그죠? 제가 원래 며칠 전에 이걸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계속 나온 게 무슨 그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동생한테 이 뭐 문자를 보냈대나 뭐 자기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 목표라 뭐 이런 얘기들. 저는 뭐 그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검찰 내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도 하고 있고 경찰 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이 증거분석 부서를 안에 두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사실은 지금 이 사건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 이런 데에서 흔히 말하는 히스토리 검색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검색을 한 그러면 그게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근데 이 방만한 검색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어떤 부분에서 뭘 했어요. 살인을 검색했을 수도 있고 토막을 검색했을 수도 있고 강남 건물을 검색했을 수도 있고 그걸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카톡 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용어가 전혀 범죄와 관련 없는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에 쓰는 단어나 이런 것도 범죄에 관련된 용어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수사기관 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 사람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했더니 살인이 5건 나왔어요. 이건 살인자 맞습니다. 막 떠드는 거예요. 아니 말이 맞죠? 말이야. 아니 왜 정상적인 사람이 살인을 검색을 해? 그런데 사실 살인을 능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인죄에 관련된 이 판례를 검색하는 살인이라고 검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살인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이랑, 아주 유쾌한 친구들이랑, 야, 나는 내가 이거 안 하면 강남 건물 하나 세워갖고 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하는데. 말로는 범죄죠. 불로소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친구 사이에 그걸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근데 그거를 똑 따갖고 한다. 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제한 없는 증거 분석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판사들도 머리가 지금 잘 몰라갖고 이 인식이 없어갖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대한 걸 지금 만들어 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지금 판사들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영장도 거의 제한 없이 발부해주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증거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수사부서 안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판사들도 인식이 없어요. 그냥 범인 잡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범인을 제대로 잡을 수나 있습니까? 분명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인 수사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수사부서 내, 그것도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사부서 내에 증거 분석을 통제하는 시스템,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그래요. 경찰력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 종결권을 가지게 돼버리니까. 제발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판사들이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예방하지 않고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건 독재국가나 검찰 파쇼, 수사 파쇼는 순식간에 옵니다. 그건 왜 그걸 모르는지 참 답답합니다. 요즘 사실 제가 이제 이명이 좀 심해지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죠. 이것저것 이제 TV를 볼 일이 많아져 갖고. 그런데 다른 덱스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네요. 덱스터. 들어보셨죠? 덱스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덱스터는 뭐냐면 연쇄살인범 잡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드인데 마이애미 경찰의 혈흔 패턴 혈흔 분석관인데 그놈이 사실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이니까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드의 정확한 이제 미드의 일종의 모티브가 돼갖고 만든 미드인데, 여러분 근데 약간 좀 보통의 구성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봐요. 저런 경찰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나라 경찰에 왜 덱스터가 없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찰이나 우리나라 검찰 같은 데서는, 검찰은 모르겠어요. 경찰 같은 데 위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죽이고 싶은 놈들이 많습니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경찰 수뇌부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덱스터가 있었으면 그 새끼들부터 죽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죠. 걔들을 죽이면 그거를 못 봅니다. 덱스터. 이제 미국은 시스템이 다른 게 뭐냐면,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직적인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마이애미 경찰국이 있고 거기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서 부서장이 있고, 이제 이게 계층이 간단합니다.
위에는 또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별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위에 놈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경찰이 덱스터가 있었으면 그 새끼들부터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덱스터 같은 경찰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게 생각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지만 덱스터란 그 미드를 한번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주저주저 이거 떠들고 뭐 별소리 다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떠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왜? 어제 그저께는 말도 못했어요.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항상 바깥에 나가실 때 마스크, 손 씻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공중장소 갈 때는 위생에 처쳐야 된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한테 그거 시켜도 지들이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가서 손 안 씻고 나오는 돈 너무 많고 더러운 새끼들 너무 많아요. 더러운 연놈들이 많죠. 제발 좀 자기 자식들한테 깨끗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깨끗하게 손 씻고 옷도 좀 이렇게 좀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기침도 좀 그렇고 좀 공중 도덕을 지키는 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